여기서 다룰 얘기는 MS 컨택에 대한 AC 특성입니다. 교류 신호가 MS 전압 이둘 사이에 어떤 AC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이 접합은 어떤 응답을 할 건가, 어떻게 리스폰스 할 건가 살펴볼 건데요. 항상 AC 동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DC 동작 얘기할 때는 저항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정한 전압,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이 일정해요. V 상수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도 일정해요. 그래서 V와 I 사이에는 이 저항값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임의의 성분이 있는데요. 걔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0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C라는 동네에서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어떤 회로 성분이 존재하면 걔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이 컨셉은요.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렇게 절연체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금속을 이렇게 붙여갖고 만드는 이런 캐패시터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소재 양단에 이제 전압을 부과하게 되죠. 근데 이 전압이 이런 DC 전압이면 여기에 전하가 붙고 여기는 반대 전하가 붙어서 내가 인가한 전압만큼 이쪽에 전압이 딱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결국 평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죠. 엄밀히는 전압을 가했으니까 평형은 아닙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인간 전압만큼 이게 그대로 캐패시터에 전달. 뭐 이거를 회로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캐패시터 하나 이렇게 만든 회로죠. 결국 요 양단에 V 뭐 캡 이 값은 결국 이게 V 소스면 VS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충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충전이 되고 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 양단의 전압값도 VS로 유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회로 시간에 배우세요. 스위치가 이렇게 달리게 되면 딱 T 이퀄 0일 때 닫아요. 그럼 여기 VC 양단의 전압은 결국은 무한대의 시간이 흘러가면 VS에 도달할 겁니다. 거꾸로 T 이퀄 뭐 T 뭐 C인 순간에 떼면 스위치를 위로 당기면 그 캡에 저장된 전하가 막 이제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VS에서 결국은 0의 값으로 수렴해 갈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어, 값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수학적인 식으로 다 쓸 겁니다. 새로 이런 시간에 좀 더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전개로 수업 시간에. 여기서는 여기 캡의 의미가 결국은 내가 양단의 전압차를 주면 어, 전압차를 주면 전하량의 차이가 생기죠. 전압차를 많이 주면 전하량의 차이도 많아질 겁니다. 비례인데 그 비례하는 상수가 캐파시턴스 C입니다. 요거를 다르게 쓰면 델타 Q를 델타 V로 나눈 그 비율이 캐패시턴스입니다. 요런 금속, 절연 금속체로 만든 이런 캐패시터의 어떤 전기를 머금을 수 있는 역량, 전기를 머금는다는 건 전하를 띤 입자를 내가 얼마나 끌어안고 버틸 수 있느냐의 컨셉입니다. 요 컨셉이 D램 동작의 핵심입니다. 어떤 캐패시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하를 밀어 넣었다가 시간이 되면 담겨 있으면 1, 전하 안 담겨 있으면 0. 그래서 1과 0이라는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가 되는 거죠. 이때 전하를 밀어 넣고 안 밀어 넣냐 맞냐를 결정하는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 트랜지스터로 내가 그렸는데 그냥 편하게 스위치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D램의 1비트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라서 세포 같은 셀이 됩니다. 1비트 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트랜지스터로 만들 거고요. 이게 캐패시터입니다. 그래서 1T, 1C 구조가 현재 쓰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고 1970년에 더널드 박사는 인텔에서 양산품 처음으로 D램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구조입니다. 물론 이 구조를 요즘에는 바꾸기 위해서 탭이 없는 캐패시터, 리스, D램 만들겠다는 연구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로 캐패시터다 해서 G만 붙여서 G램 뭐 이렇게 해서 나온 논문들도 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나왔고요. 요즘엔 트랜지스터 두 개를 써서 뭐 D램을 만드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D램 연구가 있지만 1T, 1C 구조로 지금도
양산품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최소한 한 20년, 30년은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위 업계에서 말하는 6F 스퀘어 기술이 4F 스퀘어로 갈 거고 그다음에 3D 디램으로 갈 거라서 뭐 이 원T 원C 구조는 계속 여기에 다 접목될 겁니다. 뭐 자세한 이런 얘기들은 흥년이 올라가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탭 얘기로 돌아갑시다. 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양쪽에 전압차를 주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하량이 배전되고 이 델타 Q와 델타 V는 비례관계이고 그 비례관계식이 캡이고 그걸 뭐 이렇게 써보면 여기 델타 V를 쓰니까 요거를 변화량이니까요. 아주 작은 변화량, 아주 작은 전압의 변화량과 아주 작은 변화량의 변화가 쓰이 요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배전되는 전하량이 전압에 따라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캐패시턴스 값은 안 바뀌면 전압에 따라서 전하량이 안 바뀌면 그 캡 값은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변화량이 변하게 하고 싶으면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줬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줬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뭔가 얼터너티브하게 교대로 왔다 갔다 전압을 주면 이 델타 Q 값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뀔 겁니다. 그런 컨셉을 머리에 넣으면 아 이게 이제 AC 신호가 주입이 되면 캐파시턴스 값 MS 접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파시턴스 값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변화시키는 전압에 따라서 내가 이걸 알아야 전압을 바꾸면 얼마의 전하가 대전되겠구나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캡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캡은 금속이 두 개에다가 절연체 넣는 거 이 정도는 하니까요. 이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기 두께를 D라고 하고 또 판막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요 녀석이 가지는 캐파시턴스는 요 절연체 유전상수 다일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죠. 에다가 요거의 면적을 두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얇은 두께를 가지면 캐파시턴스 값이 커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이때 요 두께 역할하는 D는 절연체죠. 절연이라는 뜻은 전자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자가 안 흐른다는 건 전자도 없고 홀도 없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흐르는 겁니다. 내부의 분극이라고 하죠. 어려운 단어로 폴러라이제이션. 어떤 분자가 극성이 있을 수 있죠. 물만 해도 H2O면은 O가 있고 H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일시적으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잡힙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극이 생기지만 이 물 전체가 어떤 전하를 띄었다라고는 하지 않죠. 같은 컨셉으로요. MS 컨택에서 지금 그려둔 게 여기 차지 덴서티를 위치에 따라 그린 겁니다. 이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M과 S가 접합을 하게 되면 평형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즉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맞추는 과정이죠. 맞출 수밖에 없는 건 이람수가 서로 애당초 다른 물질을 붙였기 때문이죠. 케미컬 반응은 아닙니다. 피지컬한 컨택입니다. 케미컬한 반응이 되면 여기 이제 실리사이드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그냥 피지컬한 컨택을 했을 때 차지 덴서티랑 위치에 대한 내용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때 배웠던 대로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도입해서 W라는 지점까지만 공급층이 만들어지고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얘의 주인공인 도너랑 잘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뭐 실제 현상은 여기 이렇게 좀 깎이고요. 여기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뭐 이거 따져봤자 뭐 사각형으로 그린 해석이랑 별 차이 없어서 우리는 심플한 사각형 모양의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주어 쓰겠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왜냐면 도너는 전자를 주고 나면 자기 자신은 양의 이온을 띄는 놈이고 fully ionization 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유니폼하게 도핑이 됐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감 역시 일정한 상수 함수로 표현했었습니다. 이걸 그 여기 반도체 쪽은 아니, 메탈 쪽은 전자가 많은 소재인데 요 플러스만큼의 전자가 표면에 바짝 달라붙어서 사실은 두께가 거의 없어서 두께는 없는데 어떤 양을 가지는 걸 수학에서 델타 펑션을 도입을 해서 그 개념을 표시를 한 겁니다. 수학책에서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프 x, y 하고 여기 이렇게 델타 펑션 이렇게 그립니다. 나중에 통신 쪽으로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은 안 들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아마 주파수
X축이 프리퀀시입니다. 이건 뭐 1Hz짜리, 이건 뭐 60Hz 뭐 씁니다. 이건 파워 스펙트럴 데ን시티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타임 도메인에서 변압으로 놓고 막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 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X축을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 변환이 프리의 변환입니다. 라플라스 변환 이런 거.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다 배울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환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죠. 타임 베어링한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압 신호가 왔을 때 이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잠깐 수학 얘기지만 임의의 신호는요, 무한 급수로 사인 오메가 IT I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프리에 선생님이 찾은 정말 멋진 이론이죠. 어떤 형태의 파형이건 사인 웨이브, 사인 파형의 무한 급수의 합으로 급수입니다. 사인 뭐 2t 더하기 사인 3분의 2t 요 이제 들어가는 숫자를 찾아내는 게 일이겠지만 찾아내기만 한다면 무한계의 합으로 어떤 형태의 임의의 신호 다 표현 가능합니다. 공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도가 튀었는데 학부 시절에 관심 있으면 통신 관련된 과목들, 특히 우리 중학 학생들 아마 신호 관련된 과목은 배웁니다. 거기에 이런 게 컨셉이 다 나오니까 잘 익히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여기로 돌아갑시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대전된 거죠, 대전. 전하가 분리되어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MS 컨택에서 전하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미 배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간다. 그래서 샤키 컨택을 만들었을 때 전하는 저장이 됩니다. 대전됩니다. 양쪽 각각의 면에. 그래서 그 대전된 양은 내가 얼마의 전압을 주느냐에 따라 바뀔 겁니다. 모듈레이트, 변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압을 만약에 포워드 방향으로 주면 공급층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대전되는 양이 줄겠죠. 근데 내가 리버스 바이스를 주면 공급층이 늘어서 이만큼 대전되는 양이 늡니다. 그에 따라 이것도 이렇게 작아졌다 높아졌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델타 Q와 델타 V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어떤 반도체 부품입니다. 자, 이럴 때 그 델타 Q와 델타 V 사이에 비례상수 역할을 할 캐파시턴스 값을 이 샤키 다이오드 내에서 스몰 시그널이 인가됐을 때, 즉 AC 신호가 들어왔을 때 캐파시턴스 값은 얼마이냐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면 AC 볼티지를 VA라고 씁니다. 전자공학에서 이게 스몰 AC 신호는 신호 그 값 자체가 전압 크기가 DC 전압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요. 스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 신호 전압 신호도요. 대문자 V를 안 쓰고요. 소문자 V로 씁니다. 여기 이제 AC 신호를 나타내는 뜻이고 얘는 DC, NAG입니다.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드 전압이니까 VA라고 썼습니다. 얘는 대문자로 최대한 DC라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 대문자 V에 대문자 A로 첨자를 썼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AC 신호는요, 전자공학, 뭐, 전자 시스템에서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어떤 회로에다가 또는 어떤 특정 부품에 인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거든요, 값이. 그래서 어떻게 인가가 되냐면 AC 볼티지는 인가된대요. 어떻게 인가되냐면 직렬로 연결돼서 인가돼요. 누구랑? DC 전압. 근데 이럴 때 DC 전압을 DC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들고 옵니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전원 전압에 꽂혀 있죠.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온, 오프 버튼이 있으면 내가 온으로 올리면 마이크가 갑자기 툭 하고 켜지는 소리 아마 보통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요게 AC 신호예요. 얘는 시간의 함수예요. 내가 시간을 두고 말을 했다가 안 했다 하잖아요. 근데 요 마이크에 있는 요 온 버튼을 키는 거는 이 유선 벽면에 있는 코드에 벽면에 꽂혀 있어서요. 얘는 항상 DC 전압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들어오는 이 AC 신호가 타임에 따라 전압을 그리면 AC 신호가 이렇게 될 텐데요. 얘를 DC 전압을 실어 가지고요. 이렇게 올려. 요게 VDC 전압이에요. 코드 꼽혀 있는 게 DC라고 해요. 요거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요 말하는 신호. 그래서 요만큼을 꼈죠. 요게 이제 바이어스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할 때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편향된 의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한쪽 편을 들면서 발언을 하면 바이어스된 의견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학에서는 바이어스라는 의미가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아니라 0 말고 일정한 높이만큼 올려서 거기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게 하니까 그만큼 바이어스를 걸었다. 이거 DC 잔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AC 신호는요, 단독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신호가 작아서 여기에 반드시 이런 DC 신호를 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실제 MS 컨택을 만들 때도요, 여기 이렇게 VA에다가 스몰 시그널을 얹습니다. 이 기본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제대로 실험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전자회로 수업 들을 때 실험해 볼 때 AC 신호 보낼 때 바이어스 안 주잖아요. 동영 안 될 겁니다. 바이어스를 줘야 됩니다. 마이크 켜놓고 말을 해야 뭐 저기 증폭이 되죠. 내 목소리가. 마이크 꺼버리면 안 되죠. 바이어스는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전하, 어디에서 샤키 컨택 내에 저장된 전하. 아, 뭐 말이지? 전하가 대전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MS의 요 공필점 요. 요게 이제 플러스 전하, 요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되죠. 요 컨셉은 이제 요 폭을 W라고 하고 요게 이제 절연체 역할을 하죠. 여기에 no electron, no electron. 절연체처럼 동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요렇게 요 라인을 따서 자, 이게 캡이다. 캐파시턴스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 양단에 이쪽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죠. 요렇게 대전된 요 전하는 바뀔 겁니다. 좀 더 늘거나 줄었다 합니다. 실제로 차지 블락 다이어그램 로우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 그림 떠올려 보면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꼭값 QND죠. 여기가 W면 실제 이 면적을 계산해 보면 에어리어가 QND에 W 곱한 거잖아요. 이거 단위를 생각해 보세요. ND는 단위 부피당 개수고요. W는 길이죠. 센치죠. 그럼 요렇게 약분되면 제곱이고 요 Q는 한 개당 차지죠. 그럼 개수 날라가면 쿨롱 나누기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입니다. 요 면적은 Q예요. Q. 다만 이제 이게 단위 면적당 전하량 이게 영어로 막 에어리얼 뭐 차지 뭐 이렇게 책에도 나올 겁니다. 또는 차지 퍼 뭐 에어리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게 그냥 단면적당 원래 MS 컨택이라는 게 이렇게 뒤로 부피를 가지니까요. 부피가 여기 있는 요 단면적을 고려한 겁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고 메탈 쪽은 전자가 워낙 풍부해서요. 이 전자가 이쪽으로 바짝 달라붙어서 폭을 거의 가지지 않는 형태로 전자들이 여기 모여서 마이너스 전하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뭔 얘기가 되려 왔냐? 차지 컨택에 저장된 전하 그래 맞아요. 저 전하 설명 요게 저장돼 있어요. 요렇게. 이놈들이 이제 바뀝니다. 뭐에 따라서요? AC 신호가 얼마만큼의 주파수, 시간이 주파수 프리퀀시는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고요. 이게 시간당 몇 번 변하냐의 기준입니다. 60Hz다라고 하면 1초에 60번 왔다 갔다 변한 겁니다. 예를 들어 AC 신호가 VAC가 1mV 곱하기 사인 2파이 60Hz T 이렇게 하면요. 이런 파형을 그림을 그려보면 1초 동안 60번 요 주기, 요걸 한 주기라 하면 이거 60번 60번 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요 파동의 크기, 요 끝에서 요 가운데 0을 중심으로 위로 1밀리, 아래로 마이너스 1볼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AC 신호의 주파수, 프리퀀시에 따라서 요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바뀝니다라는 얘기인데 써는 게 너무 많다. 좀 지우면 MS가 있으면 1볼트 가하고 여기다가 1mV의 사인 2파이 60Hz T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아, 6, 여기 대전된 플러스하고 요 접합면에 대전된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엣지 있죠. 얘를 기준으로 1볼트일 때 만들어진 그 W 1볼트일 때 걸 기준으로 줄었다 늘었다요. 왜냐하면 이 사인이니까 플러스 1mV 갈 때도 있고 빼기 1mV 갈 때도 있겠죠.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면 포워드 바이어스 좀 걸리면 여기 안으로 살짝 들어가고요. 마이너스가 가해지면 살짝 밖으로 나와요. 하면서 이걸 좀 엄밀히 그려보면
얘를 기준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요거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인가 된 느낌이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1mV일 때 얘는 마이너스 1mV일 때 그래서 공핍층의 두께가 원래 0 AC 신호가 없을 때 바이어스 걸었을 때는 요만큼인데 플러스 1mV가 들어오니까 요렇게 줄죠. 근데 마이너스 1mV가 들어오니까 요만큼 늘죠. 그러면서 공핍층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요. 시간에 따라 호흡하듯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캐패시턴스 값, 이 M과 S의 접합이 만들어내는 가운데 있는 절연막의 두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오 이거 캐패시턴스 값이 막 시간에 따라 바뀌나 보네요.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캡 값은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얻어지는 공핍층의 두께를 가지고 캡 값은 요만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캡을 기준으로 아주 작은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캡값 자체가 뭐 실제 변하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신호가 아주 시간에 따라 막 빠르게 변하니까 그걸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되는데요. 그다음 마이너스 Q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대전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마치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게 전 하량이 변하면 쿨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가 암페어의 컨셉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교대로 반복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컨셉이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변위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패시터에 AC 신호를 인가하면 캐패시터 양단을 가로질러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아마 DC 전압만 생각하면 이렇게 캡이 있으면 1V DC에 DC 여기 이렇게 처음에는 충전이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0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죠. 하지만 이 DC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mV를 계속 무한히 넣었다 뺐다 하면 줬다 뺐다 하면 요 커런트를 따라 요 루프를 따라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기회로 시간에 공부하세요. 캡은 이걸 이제 저항으로 바꿀 때 임피던스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갑니다. 임피던스는 기본 단위가 옴입니다. 오, 저항이네요. 맞습니다. 저항보다 좀 더 광의적인 컨셉입니다. R이라고 하는 거는 리지스턴스죠. 뭐 그냥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양단에 DC 전압을 인가하면 DC 전류가 흘러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저항이라면 그거보다 좀 더 이 주파수의 성분을 감안해서 AC 신호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할 거냐. 이게 임피드라는 이 저항하다는 단어잖아요. 이게 임피던스니까 저항 의미입니다. 리지스탄스보다 더 광의적인 의미로 임피던스를 쓰고 있고 단위는 실제 옴이고요. 얘는 J 2파이 F 커패시턴스 분의 1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커패시턴스의 저항값입니다. 여기 J가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오 이거 복소수인데요.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에서 복소수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복소수를 잘 이해해서 쓰는 분야는 전력공학 분야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있죠. 전력공학, 파워, 배선, 배전, 송배전 이런 거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요. 이거 뭐 D램이나 낸드나 뭐 직접회로 설계하고 하는 데는 사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뭐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I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델타 Q는 델타 V에 비례하죠. 이렇게 C. 얘를 이제 양쪽의 시간에 임의의 시간 변화량을 주면 요 컨셉이 바로 전류 I가 되고 요 컨셉은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압이니까 다르게 쓰면 AC 신호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이 나옵니다. 식을 거창하게 써서 어려워 보이지만 항상 머릿속에 AC 해석을 할 때는 야 내가 전압 바꿀 거야. 그럼 너 전화량 바뀌어? 이것만 보세요. 그 바뀐대. 그러면 그 사이에 캡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실제 어떤 임의의 두 물질 사이의 접합의 캐패시턴스 값이 있냐를 보고 싶으면 그 학습했던 대로 MS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종의 물질을 붙였을 때 가운데에 공핍층,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성되는 그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핍층이 있으면 이거 캡이 있구나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인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반도체 공장에서도 많이 쓰는 측정 방식인데요. 막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MS 접합을 만들면 뭐 MS 접합 양단에 빌트인 포텐셜도 생긴다고 배웠고 요 메탈에서 반도체 바라볼 때 있는 샤키 베리어 하이트도 있었죠. 얘는 이놈의 도핑의 농도를 알면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한 도핑이 진짜 나는 10여 17승 퍼 큐빅 센티미터를 도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진짜 도핑이 잘 된 게 맞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공장에서 이거 생산하고 있는데 17승이 아니고 15승이면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활용하는 게 바로 이 MS 컨택을 만들어서요. 이놈의 캐파시턴스 값을 측정을 웨이퍼 레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에서 측정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웨이퍼 수준에서 웨이퍼 이거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칩을 취득해가지고 여기를 막 측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웨이퍼 있는 그대로 살려놓고 측정을 하자는 거예요. 웨이퍼 레벨에서 모니터링, 감시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잘 도핑이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요. 이 웨이퍼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잘라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다 제품이 되겠죠. 이 제품을 이렇게 설계한 걸 보면 뒤꿈치인데 이런 데는요 나중에 칼로 다 자를 거라서 그거 이제 데드 에어리어죠. 죽는 공간이에요. 근데 웨이퍼 레벨에서 뭔가 측정할 때 제품 자체를 이 다이 자체를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다이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뒤꿈치인데 이런 데다가 고객에게 전달된 제품은 아닌데 요 안에다가 테스트, 엘리먼트 그룹들을 많이 넣습니다.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 아니면 회사가 여기 태그 다 만들었어? 태그 데이터 올라왔어? 그 태그에 그거 뭐 몇 번 테스트 스트럭처 요 안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구조물들을 테스트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요런 데서 이제 좋은 특허들도 많이 나옵니다. 생산 수율을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수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수율을 올린다는 뜻은 여기 있는 다이가 예를 들어 뭐 총 대충 몇 개냐? 다섯 개, 열 개, 둘, 셋, 넷, 16개라고 합시다. 16개 중에 16개 다 양품의 굿 다이가 나오면 수율 100%입니다. 실제 공장에 가보면 92% 정도 나오면 공개 수율입니다. 이 정도 달성했으면 진짜 잘한 겁니다. 92? 좀 더 잘 나오면 진짜 94%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공정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연구 공간이 바로 이런 데드 에어리어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마무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내가 도핑을 하자는 건막 불순물들이 여기 막 쏟아져서 들어가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써서. 야, 이거 제대로 도핑된 거 맞아? 어떤 테스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도핑이 잘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안 넘었습니다. 이걸 판정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가 가진 고유한 아이디어고 그게 대외비 정보들이 반도체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들이 이런 테스트 스트럭처를 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기 언론에 또 났대요 뉴스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고, 자, 저런 데드 에어리어에 이제 이런 MS 컨택을 넣는 것도 하나의 테스트 스트럭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MS 컨택에서 캐팔시턴스 값을 내가 측정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놀랍게도 빌트인 포텐셜하고요, 도핑의 양을 캐팔시턴스 볼티지 관계로부터 역, 역산한다고 할까요?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빌트인 전압 도핑을 해서 MS 접합의 캡 값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지만 거꾸로 캡을 측정을 해서 내가 만든 도핑의 양이 정확한지 보는 기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량적인 관계식을 도출해 보면 일단 MS 컨택의 캐패시턴스 값은 단면적에다가 절연체 역할을 하는 공핍층의 두께죠. 그다음에 반도체의 유전 상수 값입니다. 근데 공핍층의 두께 계산하는 건 앞에서 유도했었습니다. 이렇게 루트 어쩌고 저쩌고 기억날 겁니다. 이걸 좀 뭐 앞뒤로 Q&D 위로 올리고 해서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해도 여전히 안 예뻐서요. 루트를 없애려고 양쪽에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그래도 안 예뻐서요. 분의 1 역수를 취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식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도 예쁘진 않지만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캡을 찍은 다음에 제곱을 하고 역수를 취해서 Y축에 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인가하는 DC 전압입니다. 이 말은 DC 전압을 여러 개를 두고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정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찍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추세선을 쭉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추세선을 나타내는 이퀘이션이 얘입니다. 그죠? 얘를 1 나누기 c제곱을 y라 보고 va를 x라고 보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인데 이 a가 음수가 나오겠죠.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 중학교 때도 배우죠. 나옵니다. 이걸로부터 이 x 절편, x 인터셉을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0일 때 값이니까 0일 때 VA의 값은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VA는 VBI라고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빌트인 포텐셜을 실험적으로 얻어냅니다. 또 하나, 이 기울기를 추정할 수 있죠. 데이터 3개 정도, 뭐 3개 이상 많이 뽑습니다. 이 슬롭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VA가 X축이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 A잖아요. 요 옆에 있는 개수 A가 뭐지? 하고 뚫어져라 보면 이렇게 있죠. 요 2까지 포함해서. 근데 뭐 이 딱 봐도 이거는 물질 상수고 이 2도 상수고 Q는 단위 전하량이고 A는 단면적이니까 면적 내가 정했고 그럼 얘네 슬롭으로부터 도핑의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3개 뽑아가지고요. 도핑이랑 물론 이 빌트인 포텐셜은 도핑의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도핑이 잘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MS 컨택을 써도 되는구나. 반도체 공정 수업 시간에 도핑을 뭐 이렇게 합니다라는 기법을 배우더라도 그 도핑 잘 된 거 맞아? 내가 타겟한 10에 17승 나온 거 맞아? 라고 의문이 들면 떠올려야 되는 부품이 테스트 구조가 MS 컨택입니다. MS 다이오드나 MS 컨택으로 쓴다더니 이런 데도 쓰네요. 네, 그런 거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그리고 요거를 앞에서 배운 9구단 6단식을 이용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니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써머리 이렇게 배웠던 대로 N형, P형, 이함수 누가 크냐 작냐, 오믹이냐, 렉티파잉이냐, 벤 다이그램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프랙티컬한 오믹 컨택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진하게 도핑하면 된다라는 얘기 했었고 마지막에 MS 정션에 전하가 대전된다라는 내용, 스몰 시그널 캐패시턴스 컨셉 이걸 가지고 도핑의 양, 빌트인 포텐셜도 모니터링을 웨이퍼 레벨에서 할 수 있겠구나. 데드 에어리어에 MS 컨택을 넣으면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MS 접합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PN 접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